자, 오늘 프레스룸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제목은요. 이재명 운명의 날,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식입니다. 현직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볼까요? 윤기란 기자. 네, 오전에 있는 이 대표가 조사실로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수원지검 성남지청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20분쯤 성남지청 정문 앞에 도착했는데요. 주변에 몰린 지지자와 취재진 등이 뒤엉키면서 청사 건물이 있는 200여 미터를 이동하는 데만 1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까 이 대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보수 진영 측의 맞불 집회로 성남지청 주변이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10여 분 동안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10시 50분 정도가 되어서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입장문엔 검찰이 표적 수사로 이미 답을 정해놔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며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17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기소한 공소장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공모자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성남FC의 원활한 운영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연결하려고 각종 현안 해결이 절실한 기업들에 편의를 주고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이 대표에게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업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물을 제시하며 후원금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단 한 번의 소환 조사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마무리되는데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도 수사가 한창인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또 이뤄질지는 앞으로 검찰의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는요, 이 윤석열 정권을 직격했습니다. 이 번데기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대표의 어제 발언과 함께 오늘 검찰 조사 직전에 했던 발언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인 오늘 이 성남지청 앞에 모습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이 정문에서 검찰 현관까지 100m, 원래는 3분 거리인데 이재명 대표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이 개인 유튜버들과 취재진들이 엉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 기자 한 명이 넘어져서 이 대기 중이던 구급자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출석에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 대표의 인터뷰 영상도 보고 오셨지만은 이 옆에 좌청래, 우홍근 이렇게 해서 지도부가 서 있는 모습이었고 네. 또 의원 50여 명이 무로 현장에 달려간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성남지청 입구에서 이 대표가 내렸는데 이 자리부터 함께해서 인파를 뚫고 이 포토 라인까지 서기까지 마치 보디가드처럼 이 대표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출입 기자들의 이 지청까지의 이동도 좀 도왔습니다. 이런 곳 현장에 가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 주변이 마비되면서 현장에 제 시간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입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이 당에서 버스를 대절해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현장에 갔던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시죠. 심통하면서도 또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고 지금 배웅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였던 이재명, 그리고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야당의 당대표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제거에 혈안인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미르재단과 같이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돈을 걷어서 또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하고는 완전 다른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버젓이 알고서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정치보복 기획수사다. 자, 우리 기자들이 전한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5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다소 긴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오늘 이재명 대표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니까 7분이 넘는 좀 긴 내용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전직 두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그 대목이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띄죠.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쿠데타다 이런 얘기. 우리 기자들의 리포트에 이미 제가 보기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표현했습니다만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가 네. 검찰에 소환된 그것도 피의자로. 그렇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렇게 지도부가 총출동도 하고 50여 명의 의원, 또 지지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은 상태였거나 네. 아니면 당대표가 아닌 신분에서 소환이 됐다면 저렇게 요란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긴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찌됐든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네. 정치 탄압이다 이런 논리도 펼 수 있는 거고 이제 오늘 내내 짚어야 될 일이지만 결국 이제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는 그렇죠. 이런 공방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지금 아마 이제 조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좀 받게 되나요? 네, 일단 검찰이 적용한 죄명을 살펴보면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네. 제3자는 여기서 성남FC가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돈을 준 게 아니라 이 축구 구단에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건넸다 이런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이 부당한 청탁이 일단 있었는지 또 그게 대가성이 있는 돈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밝혀졌는지 이런 점을 검찰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 이 검찰 출석 직전에도 오늘 이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FC가 이 미르재단처럼 사유화되는 줄 아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이번 FC 사건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증거가 훨씬 많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수혁 기자. 오늘 검찰의 조사를
부장검사가 직접 한다면서요? 네, 검찰도 칼을 뺐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이 대표를 질의하게 됩니다.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생각보다 좀 단촐하게 꾸려졌습니다. 한 명만 입회하게 되는데 문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이 대표와 조사 내내 함께 있게 됐습니다. 이 양쪽 다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대표가 원래는 조사 전에 거물급 인사검을 검찰에서 좀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티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부장급 인사들이 와서 이렇게 분위기도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이 티타임을 거절하고 바로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오. 합니다. 참고로 이 원래 티타임을 진행하기로 한 이 성남지청장 이창수 총장의 경우에는 이 조상원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모두 이 윤석열 사단 검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정수 위원님. 네. 방금 이수아 기자가 검찰도 칼을 뺐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자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뛰었던 거물 유력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 검찰로서도 일정한 또 예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하나의 여론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칼을 빼고 소환을 한 이상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 부장검사가 그동안에 이제 기업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풍부한 수사 경험이 있는 그러한 검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나 예우 측면에서나 부장검사가 직접 하는 것이 효과를 거두기에도 좋고 상대에 대한 예우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유 부장검사가 직접 이 대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민 기자. 오늘 이 대표가 이제 출석한 곳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뭐 악연이 있다면서요? 질긴 악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긴 악연이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늘로 4번째 성남지청 출석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과거 출석 영상도 있었는데 이 18년도에 경기도 지사 시절에서는 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해서 이곳에 나왔었죠. 16년도에는 성남시장 시절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여기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그보다 10년 전에는 또 성남지청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변호사 시절 검사를 사칭한 의혹으로 또 이곳에 나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아마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수아 기자. 정치권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네, 일단 야당 쪽 반응부터 좀 전해드리면은 뭐 겉으로는 법치를 운운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 이 무도한 철권동치다라면서 나치와 이 조선 총독부의 윤 정부를 비교하는 발언도 나왔고요. 이 유시민 전 이사장 역시 정말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독보적으로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죽이기 아니냐. 윤 대통령이 자유를 참 좋아하는데 나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여권 반응도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이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1당의 이 위세와 힘으로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무슨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으로만 봐야 하지 이것이 무슨 진영의 문제나 숫자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주 원내대표는 보신 것처럼 여의도 국회 안에서 이 비판을 내놨는데 특이하게 이 출석 현장, 이 지청에 직접 나타나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냈던 이 여권 인물도 있습니다. 이 다름 아닌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인데요. 기자회견에서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느냐라고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저질이 됐냐라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해서 고인에 대한 모독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민 기자. 조금 네. 전에 이제 우리가 윤상현 의원 그림도 봤지만 호위무사를 대동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성남지청에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 검찰 출석 직전까지도 당 내에서 이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친이계 김남국 의원은 원래 이재명 대표는 혼자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동지로서 홀로 가게 할 수가 없어서 몇몇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동행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성남지청 근처의 모텔이나 호텔, 이 숙소 예약이 다 찼다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와 한 마음이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문희상 전 의원은 무슨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 차원에서 이렇게 집단 대응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당내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렇게 중립을 지키면서 좀 침묵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 내의 분위기는 또 싹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기소는 정해진 거고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거냐, 뭐 이거 이제 두고 봐야겠죠. 검찰의 지금 기세로 보면 뭐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겠느냐, 아니면 정말 재판까지 가서 판결 결과를 볼 때까지 계속 이어갈 거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간에 만약에 그만둘 일이었다면 당 내뿐만 아니라 당 밖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왜 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느냐라는 주장이 나올 때 그때 당 대표를 내려놨겠죠. 그러나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던 걸로 보면 이 후폭풍이라는 게 당연히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조응천 의원처럼 말 없는 다수라고 표현하는 이건 뭐 당내 비주류 세력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건데 그건 뭐 불가피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소종섭 의원님. 네. 이 조사 이후에 검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어요. 윤경호 의원이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든지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사할 것들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결정을 내리든지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우리 소 의원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대체적으로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지만 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봅니다. 현재 검찰 흐름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것이 뭐 실질적으로 집행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또 임시국회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시국회 기간이고 지난 12월 28일 날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경우를 본다면 일단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이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데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이고 노웅래 의원 부분이 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전례로 비춰보면은 이 대표에 대한 부분도 뭐 부결될 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검찰로서 그건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좀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차피 부결될 거지만 영장 청구는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렇게 되면 지난번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것처럼 이 현재의 이 FC 의혹과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 효과까지 노릴 것이냐. 이건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흐름까지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영장 청구는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좀 높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 소종섭 의원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정 기소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과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재묵 기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넘기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김만배 씨가 2025년에 이 천화동인 1호를 유동균에게 넘기겠다라고 이게 얘기했었다는 사실인데요. 이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유동균이라고 언급한 대상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이해했었다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간 김만배 씨는 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이 자신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죠. 과거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앞선 발언의 정반대로 대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2025년이라는 이 구체적 시기 역시도 이 공소시효 기간을 고려해서 10년이 지나고 2025년에 넘기겠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2015년은 이 화천대유와 이 천화동인 1호가 설립된 해입니다. 이 남 변호사뿐 아니라 이 유동균의 당사자 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도 이 검찰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증거는 전혀 없다며 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가정법이긴 하지만요. 지금 강재묵 기자가 전한 내용이 정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자, 이 부분은 이게 사안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사안이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그동안에 나온 얘기 이게 하나씩 둘씩 쌓여서 나온 끝에 아 결국 종착역은 이재명 대표구나 이러면은 뭐 믿겠지만 느닷없이 동균회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거다 그렇게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정황상 건너뛰는 게 가능할까? 저는 이제 김만배라는 이 주범의 재판에 과연 검찰이 추가 구형할 때 추가로 죄목을 얼마나 얹을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만배 저 주범이 검찰과 나름대로의 뭔가 거래를 했다면 형량에서도 뭔가 뭐 사실 우리는 플리바게닝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에서 검찰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서 김만배는 재산을 지키는 거와 그다음에 형량을 줄이는 거 이 두 가지의 목적 이제 자기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물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면 100번 그렇게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뭐 감추고 그러나 중요한 건 실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실체에 대해서 김만배의 입에만 의존을 할 게 아니라 검찰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 대장동이라는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내놓고 그 그림 중에 김만배가 횡령한 돈 챙겨 먹은 돈이 얼마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준 돈이 있다면 그게 얼마인지 전체 그림을 내놓는 게 그게 아마 국민을 납득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하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리고 이수아 기자, 이 김만배 씨 개인 로비 의혹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전방위 로비를 해왔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이 자주 갔던 한 강남의 유흥주점 직원에게서 이 2017년 무렵에 김 씨가 이 당시 부장판사였던 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고 술값을 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 직원의 휴대전화 목록에 현직에 있는 다른 판사의 번호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직 판사의 경우에는 따로
주점에 와서 술을 시키고 김 씨의 이름으로 저희가 말하듯이 장부에 달고 갔다. 뭐 이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 현직 판사의 경우에는 다른 자리에 있다가 30분 정도 마주친 것뿐이다. 그런 추측성 보도로 로비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라고 일단은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상황입니다. 자, 민 기자, 네. 이 법조계 로비 의혹도 뭐 굉장히 큰 사안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언론계 로비 의혹도 상당히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명 이 김만배 리스트라고 불리는데요. 김만배 씨가 기자 시절에 이 한겨레나 한국일본 등 일간지 부장급 기자들에게 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9억 원까지 금품을 건넸다 이런 의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액수뿐 아니라 평소 명절마다 상품권이나 뭐 골프 접대를 하는 식으로 소위 관리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네. 이 검찰이 이런 로비 정황에 자금 추적에 나서자 한겨레는 사장과 편집국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 김만배 씨 심지어 언론사를 인수하려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김 씨가 기자로 활동하던 이 2017년, 2018년 당시 얘기인데요. 이 민영뉴스 통신사를 인수하려 했지만 이 100억 원대를 제시한 이 김 씨와 이 300억을 요구한 이 사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이 법조계 전문지 인수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도 대금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된 것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정황이 더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은 이 김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화천대유에 대해 이 언론사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이 소위 언론인 관리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간지 또 이 경제지를 포함해 뉴스 통신사 출신 인사들과 이 고문 계약을 맺으면서 이 고문료를 지급한 정황들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 의원님, 뭐 기자 출신이시니까 지금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이 언론계 로비 의혹이 점점 좀 커져요. 언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현직 언론인으로서 어쨌든 뭐 참 고개를 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김만배 씨 자체가 어쨌든 이제 기자로 있었던 시절에도 사실상 로비스트처럼 활동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서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 또 여러 언론사가 관련된 거액의 어떤 금전 거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이고 아마 이런 걸 계기로 결국 언론이 신뢰를 먹고 사는 그러한 집단인데 무엇보다 높은 어떤 직업 윤리, 도덕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그런 부분을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좀 다잡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정섭 위원 얘기대로 자 이번 건을 계기로 우리 언론계에서도 성찰과 자정이라는 이 확실한 목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